다들 소파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장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약간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보통 기업은 몸집이 커질수록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소파이는 정반대예요. 덩치가 커지는데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 마치 무슨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현상의 핵심, 소파이의 성장 엔진이 대체 어떻게 설계되었기에 이런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한 건지 그 내부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금융계의 중력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고객 한 명의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극대화하고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성장을 불러오는 선순환, 즉 플라이휠을 만들어냈는가. 네. 오늘은 바로 그 강력한 선순환 구조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소파이의 핵심 전략은 결국 원스톱 금융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은행 업무, 대출, 투자,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시도를 한 기업이 소파이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많았죠.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슈퍼앱을 외쳤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됐어요. 왜 유독 소파이의 전략은 통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핵심은 누구를 위한 원스톱인가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네. 대부분의 실패한 슈퍼앱들은 그저 백화점처럼 온갖 상품을 그냥 구색만 갖춰놓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처음부터 타겟 고객을 명확히 설정했죠. 그 타겟이 누군가요? 바로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젊은 전문직, 이른바 헨리스, High Earners Not Rich Yet 집단입니다. 헤너리즈.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아니면 테크 업계 종사자처럼 이제 막 높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을 겨냥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금융생활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존 대형 은행들의 VIP 서비스를 받기에는 아직 자산이 부족한 일종의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네. 소파이는 바로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으로 시작해서 첫 월급 통장, 신용카드, 주식 투자, 그리고 나중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단계별로? 그렇죠.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금융상품들을 마치 잘 짜인 코스 요리처럼 순서대로 제공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파는 혼란스러운 뷔페가 아니라 특정 고객을 위한 파인다이닝 같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많은 기능을 그냥 때려 넣은 게 아니라 특정 고객층의 금융 여정 전체를 설계하고 그 여정에 필요한 도구들을 앱 안에 완벽하게 갖춰 놓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한번 그 여정에 올라타면 굳이 다른 곳으로 갈아탈 이유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파이의 플라이휠 효과는 진짜로 작동하는 겁니다. 편리한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이 더 많이 모이고 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죠. 데이터 기반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소파이에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갚는 고객의 데이터가 있다면 나중에 그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다른 은행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조건과 빠른 승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고객은 편리해서 좋고 회사는 우량 고객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건 윈윈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전략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이 플라이휠이 정말로 점점 더 빠르게 돌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궁금한데요? 신규 가입자 수를 분기별로 한번 보시죠. 2024년 4분기에 7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는 80만 명, 2분기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네. 가장 최근인 3분기에는 무려 90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총 가입자 수가 아니라 분기별 신규 가입자 수인 거죠? 맞습니다. 분기마다 새로 들어온 고객 수입니다. 아니, 회사의 전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보통은 성장률이 둔화되어야 정상인데 이건 성장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을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속 성장의 명백한 증거죠. 와. 그리고 이 90만 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미래에 높은 소득을 올릴 잠재력을 가진 젊은 고객층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HNYS. 네, 지금 당장은 예금액이 적고 대출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5년, 10년 뒤에 소파이의 핵심적인 수익원이 될 VIP 고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 마치 잘 갖고 놓은 과수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수원이요? 네, 지금 당장 열매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거대한 나무로 자랄 우량 품종의 묘목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분기 실적보다 이 미래의 VIP 고객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관점이 소파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나이든 자산가 고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소파이는 그들의 미래 경쟁자들을 통째로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높은 고객 기반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스마트한 성장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도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그런 기술 기업들의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성장이 과연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나요? 그 질문이 바로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죠. 네, 그리고 그 답은 교차 판매, 즉 크로셀링 비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차 판매요? 네, 기존 고객이 다른 금융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수치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40%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40%라면 기존 고객 10명 중 4명이 소파이 앱안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시작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신규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광고비가 엄청나죠. 그런데 기존 고객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을 파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매우 효율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소파이가 구축한 생태계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을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고 자연스럽게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잘 작동하는 수익 창출 기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그 결과가 실제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네. 작년에 0.05달러였던 것이 올해 0.11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성장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이익으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하지만 40%라는 교차 판매 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 고객들도 필요한 상품을 대부분 다 가입해서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일종의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소파이 경영진은 오히려 이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 같은 상품들을 추가하고 있죠. 고객이 금융생활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겁니다. 아, 금융을 넘어서는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수록 교차 판매의 기회는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40%는 천장이 아니라 현재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속화되는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수익으로 바꾸는 능력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이런 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현재 소파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52배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은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대형은행인 JP모건의 PE가 한 11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2배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고성장 핀테크 기업인 에드옌 같은 곳은 PE가 60배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아, 여기서 바로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장은 소파이를 더 이상 은행으로 보지 않고 은행업 허가를 가진 기술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기술 기업이다. 네.
소파이에 대한 전체 투자 논리는 바로 이 관점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파이는 그 기술 기업이라는 평가에 걸맞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단순히 기존 은행 업무를 앱으로 옮겨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요? 네. 대부분의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리스크로 간주하고 멀리할 때 소파이는 미국 국법은행 중 유일하게 앱을 통해 직접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과감했죠. 그런데 그들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베팅한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싶어 하는 젊은 고객들의 욕구가 바로 자신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미끼라는 사실에 베팅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기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잠재력 높은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고객 획득 채널로 활용했다는 거군요. 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또 다른 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준비입니다.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은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불편하죠. 만약 소파이가 이걸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기존의 웨스턴 유니언이나 와이즈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 시장도 엄청나게 크죠. 그럼요. 심지어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경영진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해외 진출 같은 카드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기술 기업이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그 높은 PE 비율에 반영돼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소파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끝없는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버는 방법을 증명했고 거기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시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소파이의 경이로운 성장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네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치밀한 생태계 설계,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플라이휠 효과, 이게 또 숫자로 증명되는 가속 성장, 그리고 성장을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하는 교차 판매의 힘, 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소파이를 만들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금융생활이 단 하나의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첫 월급 통장부터 신용카드, 주식 투자, 보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은퇴 후 연금 관리까지 전부요. 소파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완전한 통합은 개인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겠지만 동시에 한 기업의 개인의 모든 금융 데이터와 권한이 집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있겠네요. 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금융생활과 전통적인 산업구조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 편리함의 이면에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